어머니 이만 나가 주셔야겠어요? 내가 내 집 놔두고 어딜 나가란 말이냐? 이제 이 집은 어머니 집이 아니에요. 안정순 할머니는 자신을 쫓아내는 며느리를 앞에 두고 망연자실했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모든 걸 다 바쳐서 키웠더니 데리고 온 며느리가 모든 재산을 가져가고 이제는 맨몸으로 시어머니를 쫓아내고 있어. 안 씨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일인지 과거를 떠올렸어. 안 씨는 오래전 남편을 잃고 아들을 홀로 키워냈어. 남편이 죽고 막막했지만 친정의 도움을 받고 뼈 빠지게 평생을 일하여 아들은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다. 그렇게 아들을 약사로 만들었어.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약국도 차려줬다. 보증금이며 인테리어, 비용 등을 합쳐서 2억 가까이 들어갔어. 그리고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도 하나 사서 독립도 시켜줬어. 그야말로 가진 돈 모두 탈탈 털어서 아들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이제 아들이 가정만 꾸리면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타이밍에 때마침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라며 누굴 데리고 왔어. 엄마,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하려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외모도 곱상하고 인상이 순해 보였어. 갑작스럽게 결혼한다고 해서 당황스럽네요. 선아가 좀 부담스러워해서 결혼할 사람 부모님 아니면 만날 필요 없지 뭐. 선아라는 예비 며느리들이 아들의 옆구리를 쿡 찔렀어. 아들이 공부만 하다 보니 눈치 없이 이런 말 저런 말을 많이 하는 편이라 무슨 상황인지 짐작이 갔어.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야구 건물 2층에 카페 있지. 거기에서 알바했어. 지금은 그만뒀고 거기서 만났어. 그럼 지금은? 이제 결혼할 거니까 취업하지 말라고 했지. 네가 대변인이야? 왜 자꾸 말을 가로채? 아들이 머쓱하게 뒷머리를 긁었어. 요즘은 대부분 맞벌이 한다는데 아무리 그래도 젊은 나이에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 그러는 안 씨는 지금도 70 가까이 됐지만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다오. 그래도 왠지 추궁하는 듯이 느낄까봐 더는 묻지 않고 말을 돌렸어. 사실 약국을 차리니 이곳저곳에서 중매를 서겠다는 사람이 많았고 괜찮아 보이는 혼처도 여러 곳 있었는데 조금 아깝다는 생각은 했었어. 하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아들도 너무 좋아하고 성격도 참한 것 같아서 반대할 생각이 들지 않았어. 지금 살던 곳에 몸만 들어와도 될 거예요. 가구도 다 새로 들였던 거라서 신혼 때 살기 괜찮을 거예요. 안 그래도 그렇게 하자 했어. 분소한다고 가구 같은 거 바꾸면 낭비잖아. 식사 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안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받았어. 엄마, 아까 왜 그랬어? 뭐가 말이냐? 아니, 왜 선아한테 눈치를 줘? 내가 잘 벌면 되지. 며느리 직업이 뭐가 중요하다고? 나는 그냥 무슨 일 하냐고 물어본 것밖에 없다. 말만 안 했지. 눈치를 주니까 선아가 기분이 안 좋잖아. 너 말을 이상하게 한다. 아무 말 안 했어도 기분 나빠하니 내 잘못이라 이거야. 왜 말을 꼬아서 들어? 그리고 몸만 들어오라고 한 것도 좀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참 기가 막혔어. 내가 혼수 채워넣으라 한 것도 아니고 있는 거 쓰라고 한 게 뭐가 무시야? 그게 아니라 직업은 뭐냐? 가구는 내가 새로 사줬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말이야 다르고 다른 건데 이런 식으로 말하니 내가 정말 기분 나쁘게 이야기한 듯 각색이 됐어. 그리고 아들은 왜 벌써부터 팔불출 짓을 하는지 참 유난을 떨어댔어. 너 벌써부터 그러면 나중엔 애미 잡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인데 잘 지내면 좋잖아요. 엄마도 나쁜 시어머니 하기 싫잖아. 어쨌든 알았다. 더 할 말 없으면 끊어라. 도무지 안 씨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뜻대로 아마 대답했어. 이러면 며느리에게도 득될 것이 없다는 것을 아들은 모르는지 조르고 전화를 끊었어.
눈치도 없는 미령곰탱이 아들의 혀를 찼어. 그렇게 결혼을 시켰고 안 씨의 말처럼 며느리는 혼수 없이 몸만 들어왔어. 거기에 약국까지 있으니 앞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을 것이었어. 안 씨는 나쁜 시어머니 소리 듣기 싫어서 김장 때도 부르지 않았고 한 번도 전화하란 소리도 하지 않았어. 심지어 자신의 생일에 며느리가 전화 한 통 없었어도 서운한 기색도 내비치지 않았다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엄마가 해주는 갈치조림이 먹고 싶은데 좀 해다 줄 수 있어? 갈치조림은 아들이 독립하기 전에도 일주일 내내 먹을 정도로 좋아하는 음식이었어. 그거 그냥 양념 조금만 해서 조리기만 하면 되는데 해먹어. 할 줄 모르니까 그렇지. 아들 집과는 대중교통으로 1시간은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것보다는 직접 해먹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지만 엄마가 해주는 게 먹고 싶어서 그러지. 아들의 말에 안 씨는 요리할 준비를 했어. 더운 날씨에 불 앞에 서 있으려니 땀이 삐질 흘렀어. 그냥 좀 사 먹지. 이게 무슨 고생이냐. 그렇지만 아들이 엄마가 해주는 게 먹고 싶다는데 어찌 안 해주고 배기겠어. 넉넉하게 해달라는 아들의 말에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아들의 아파트로 찾아갔어. 버스를 한번 갈아타고 아들의 도착을 하니 음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문제였어. 선아, 지금 집에 있니? 집에 있지. 나 온다고 말은 한 거야? 뭘 말을 해요? 그냥 주고 오면 되지. 그래도 미리 말을 했어야지. 내가 이거 경비실에 두고 갈 테니까 바로 가지고 가라고 해. 날이 더워서 바로 냉장고에 넣어야 돼. 번거롭게 뭘 그래. 거기까지 갔는데 얼굴도 안 보고 가게? 내가 전화해 볼게. 안 씨는 전화를 끊고 잠시간 기다렸어. 곧 다시 전화벨이 울렸어. 선아, 전화를 안 받네. 그냥 올라가서 초인종 눌러. 그러다 욕먹는다. 내 친구 정옥이도 말없이 찾아갔다가 이혼한 애만에 난리가 났다더라. 그런 집이 어딨어? 경비실에 맡기지 말고 그냥 올라가. 상하면 어떡해? 나 바쁘니까 끊어야 돼. 안 씨는 하는 수 없이 다시 보따리를 들고 올라갔어. 벨을 눌러도 대답이 없어 문 앞에 두고 돌아섰는데 때마침 문이 벌컥 열렸어. 누구세요? 자다 일어미 가득해 보이는 며느리가 나왔어. 선아야. 나다. 시어머니를 마주한 며느리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어. 잠이 달아난 표정으로 며느리가 말했다오.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게 태석이가 이것 좀 갖다 주라고 해서. 부탁을 받고 왔지만 왠지 모르게 죄인이 된 듯 어깨가 쪼그라들었어. 왜 연락도 없이? 며느리가 인상을 구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 아까 밑에서 전화했는데 안 받는다 그러더라. 자고 있었는데 하루 전에는 말씀해 주셨어야죠. 자신도 시어머니가 무턱대고 찾아오면 무척 싫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데리고 와지는 못했을 텐데 요즘 며느리들은 예전과는 참 다르구나 싶었어. 미안하다. 하도 오늘 가져달라고 그래서 경비실에 맡겨놓으려고 했더니 상한다고 올라가 보라고 하지 뭐야. 아, 태석 씨가 참. 여전히 며느리는 문틈으로 머리만 빼꼼히 내밀고 얘기하고 있었어. 문을 열어줄 생각이 없는 듯하자 안 씨가 말했어. 이거 받아서 냉장고에 바로 넣어놔라. 그리고 이따 태석이 오면 데워서 먹어. 네, 조심히 가세요. 손만 불쑥 튀어나와 반찬통을 가지고 들어갔어. 그리고 문은 차곡하고 닫혔다오. 그 앞에서 안 씨가 눈만 꿈뻑꿈뻑 하고 있었어. 시어머니를 대문도 안 열어주고 가라고 하는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어. 들어오라고 했어도 들어가지 않았을 테지만 예의상 한마디도 건네지 않고 문을 콱 닫아버리는 며느리가 황당했다오. 남이 왔어도 이렇게 문전박대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 더운 날 땀 흘리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들어와서 차 한 잔 마시라는 말 없이 들어가 버린 며느리.
누군 당일에 찾아온 자신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서운한 건 서운한 거였어. 속도 모르고 아들이 전화 와서 왜 놀다 가지 그냥 갔냐고 했지만 괜히 부부 사이를 이간질한 것 같아서 안 씨는 별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 그렇게 서운함이 희미해질 때쯤 안 씨의 생일이 되었어. 아들은 결혼 전에도 안 씨의 생일을 챙긴 적이 없더니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오늘 방문하겠다고 전화를 했어. 그래도 생일이라고 며느리랑 찾아온 것이 기특했어. 그래서 과장을 조금 보태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상을 차렸다오. 그리고 저녁이 되자 아들 부부가 왔어. 무슨 상을 이렇게 거하게 차렸어? 제가 챙겼어야 하는 건데 죄송해요. 누가 챙기면 어때? 맛있게 먹으면 됐지. 화기애애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앉아있는데 아들이 말을 꺼냈어. 엄마 혼자 살기에는 집이 높지 않아. 남편과 아들, 안 씨 셋이서 살던 집이었기 때문에 혼자 살기에는 작지 않은 집이었어. 나 살고 있는 집 팔아서 상가 하나 분양받아서 약국 차리면 어때? 우리가 이 집으로 들어오고. 갑작스럽게 합가를 제안하는 아들. 머리에서 획 소리가 날 정도로 아들을 돌아보는 며느리도 처음 듣는 눈치였어. 약국 자꾸 월세를 올려달라고 했어. 그냥 상가를 사서 차리면 어떨까 해. 며느리가 아들의 말을 멈추기 위해서 상 밑으로 아들의 허리를 쿡 찔렀어. 건너편에 앉아있던 안 씨에게 다 보일 정도로 다급한 움직임이었어. 며느리의 괜한 기우였다오. 안 씨도 함께 살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어. 지금도 노후 자금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고 얼마간 모아둔 돈과 이 집이 안 씨가 가진 전부였어. 아들과 합쳐 살게 되면 자신한테 남는 게 없었어. 같이 사는 게 쉬운 일이니 너희 모아둔 돈 있으면 대출 좀 받아서 사는 게 낫지 않겠어? 엄마도 넓은 집 혼자 살면 손해고 우리도 대출 받아서 상가 사면 손해인데 뭐하러 그래? 이게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지. 그래도 난 좀 그렇다. 불편해. 자식이랑 같이 사는 게 뭐가 불편해? 나도 그렇고 선아도 당연히 불편하지. 왜 네 생각만 하니? 아들이 며느리를 돌아보자 며느리가 어색한 웃음을 지었어. 그 문제는 이렇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러자 아들의 표정이 안 좋아졌어. 어영부영 생일 축하가 끝나고 아들은 집으로 돌아갔어. 하지만 그 뒤로도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 엄마 그러지 말고 내 말대로 해. 어차피 나중에 엄마 더 나이 들면 우리가 모셔야 하는데 조금 빨리 모신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리고 평생 같이 살면 되지. 선아가 좋아하겠니? 선아도 좋대? 며느리도 좋다고 했다는 아들의 말에 안 씨는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어. 합가하겠대. 그렇다니까. 근데 조건이 있어. 자신도 원하지 않는 합가를 조건까지 들먹이는 아들이 황당했어. 이제부터 우리가 엄마 모실 거 아냐. 그리고 내가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그 집 명의를 내 명의로 해줘.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선아에게 들어보니까 나도 그게 맞는 것 같아. 어차피 같이 살 거면 명의는 상관없지. 난 같이 살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명의까지 줘가면서 합치자는 거야. 그러자 아들이 무척 서운한 말투로 이야기했어. 어차피 10년 안에는 우리가 모셔야 할 거 아냐. 그걸 좀 앞당기자는 건데 그게 싫어. 모시긴 뭘 모셔. 내가 알아서 살 텐데. 그러면 우리가 빚내고 살아야 후련하겠어? 생각 좀 해봐마. 안 씨도 전화를 끊고 한숨을 푹 내쉬었어. 여태 이래저래 서운한 일들도 있었고 며느리와 함께 사는 일도 걱정스러웠어. 웬만해서는 합가하고 싶지 않지만 다른 것도 아닌 약국 때문에 그렇다는데 무턱대고 거절할 수만은 없었다오. 그런데 안 씨가 살고 있는 동네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뉴스가 나간 뒤로 며느리가 아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안 씨를 설득하고 나서게 되었어.
그리고 때마침 며느리의 임신 소식도 전해졌어. 어머니, 임신해서 저 혼자 살림하기도 힘들고요. 아기도 태어나면 어머니가 좀 봐주셔야죠. 어머니도 적적하실 텐데 같이 오순도순 살면 좋지 않을까요? 더 이상 입씨름하기도 지쳤어. 나중에 죽으면 어차피 이 집도 아들 것이 될 텐데 이렇게 실랑이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했어. 그래서 결국엔 합가를 하게 되었다오. 그래, 우리 손주도 보고 좋지 뭐. 좋게 생각하자. 그러나 따로 살았을 땐 모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며느리는 제 손으로 할 줄 아는 요리라고는 라면이 전부였어. 대부분 사 먹거나 배달 음식으로 식사를 때웠는데 안 씨의 입장에선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어. 맞벌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는 전업주부인데도 밥 한 끼를 안 차려 먹으니 말이요.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 생각했어. 내 아들 입으로도 들어가고 임산부인 며느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안 씨가 신경 써서 차려주면 될 일 아니겠어. 그리고 며느리는 요리뿐만이 아니라 집안일에는 통제주가 없었어. 며느리가 지나간 자리는 뱀이 허물을 벗듯이 옷가지가 널려 있었고 설거지 한번 제대로 하는 법이 없었어. 그릇은 깨기 일쓰고 늘 거품이 묻어 있어 안 씨 눈에는 탐탁지 않았어. 앓느니 죽는다고. 비켜라. 내가 할 테니. 하다 보니까 점점 모든 일을 안 씨가 하게 됐어. 졸지에 팔자에도 없는 시집살이를 하게 된 것이요. 어머니, 정 물 좀 주세요. 몸이 무거워서 못 일어나겠어요. 임신한 며느리는 상전이 따로 없었어. 친정엄마가 없으니 안 씨를 엄마로 생각했다더니 정말로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엄마로 생각하는 듯 편해 보였어. 어머니, 아기가 오늘은 칼국수가 먹고 싶대요. 그래, 금방 해줘마. 아직 나오지도 않은 아기 핑계를 대며 이건 먹고 싶다, 저건 먹고 싶다 난리도 아니었어. 문제는 안 씨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 아침밥 차리고 점심에 며느리가 먹을 점심 차려놓고 출근한 뒤에 돌아와서는 집안일하고 저녁을 차리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꼬박 지나가 있었어. 젊은 시절에도 이렇게 정신없이 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며느리가 시집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시집 온 됐어. 며느리 밥 차려줘야 하니 주말에도 편의 모임에 나가 보지도 못한 것이 오래였어. 그뿐만이 아니었어. 어느 날은 주말 점심에 같이 갈비찜을 먹고 있었어. 어머니, 갈비찜 엄청 맛있네요. 그래? 나도 친정엄마한테 배운 방법이야. 그래요? 식당보다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랴. 그러자 며느리가 얼버무리며 대답하더니 잘 먹었다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밥은 다 먹지 않고 들어가기에 이상했는데 저녁에 아들이 퇴근해서 안 씨를 의자에 앉혔어. 엄마, 여기 앉아봐. 왜 그래 갑자기? 엄마, 선아한테 집안일 안 한다고 눈치 줬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밥 하라고 눈치 줬잖아. 왜 임신한 사람한테 그래? 밥이야. 못하면 엄마가 하면 되고 그것도 아니면 그냥 사 먹으면 되지. 굳이 그걸 시키려고 그래. 도대체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언제 선아한테 밥하라 그러든. 황당해서 말도 더듬더듬 나왔어. 같이 살기 시작한 초반에 며느리가 한 요리를 몇 번 먹어보았는데 도저히 먹을 것이 못 되어 자신이 한 지 오래되었어. 그리고 임신한 며느리 부려먹는다고 할까봐 시킨 적도 없고 말이요. 그러면 왜 갑자기 요리하는 법을 배우라고 한 거야? 요리를 배우라는 게 아니라 갈비찜이 맛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길래 알려주냐고 물어본 것뿐이야. 안 그래도 임신해서 예민할 텐데 엄마가 좀 조심해줘. 안 씨는 할 말을 잃었어. 도저히 답답해서 살 수가 없었어. 이렇게 보면 선아도 선하지만 너도 문제야. 내가 뭘? 어릴 때부터 청명하다고 동네에 소문이 자자한 아들이었는데 이런 멍청이가 될 줄은 몰랐어.
혼자 살 때는 자유롭고 좋았어. 가끔 아들과 통화하면 애틋했고 안심만을 위한 삶도 분명 존재했다오. 그러나 지금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누구 하나 고마워하는 이도 없고 모든 것은 나쁜 시애미 탓이니 남들은 시집살이 할까봐 시어머니와 살기 싫어한다는데 나는 왜 며느리 눈치 보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아야 하나 싶었어. 원래는 나 입을 거, 나 먹을 것만 챙기고 그때그때 지우면 크게 손댈 곳도 없었던 단출한 살림이었어. 식구가 않느니 집안일도 한없이 늘고 며느리며 아들이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 꼭 어린 아들, 딸을 키우는 엄마가 된 듯했어. 이렇게 아들에게 한 소리 듣는 것도 자잘한 일까지 두 손으로도 다 헤아리지 못할 정도였어. 그뿐인 줄 아시오? 집안 살림을 안씨가 도맡아하기 때문에 아들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 받고 있었는데 그걸 나중에 알았는지 며느리가 노발대발했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는 모시고 살기까지 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리고 우리 아빠는 용돈 한 번 준 적 없잖아요. 드리려면 똑같이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식재료 사고 살림살이 유지하는 데 쓰다 보면 한 달에 100만 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오. 부족하면 부족했지 절대 많은 금액은 아니었고 안 씨는 그 돈으로 아이스크림 하나 혼자 사 먹어본 적도 없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내 용돈이 아니라 생활비로 받는 거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저희 친정아빠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강자를 부리는지 모르겠는데 공평하지 않다며 서운하다며 올고불고 난리를 치는 것 아니겠어? 이런 얘기는 들어보긴 했어도 저한테 생길 줄은 몰랐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들은 그냥 처갓댁에도 100만 원씩 주겠다며 달랬어. 부부싸움을 하게 될까봐 안씨가 더 이상 끼어들지는 않았지만 황당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 100만 원을 사돈댁에 드리든 안 드리든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받는 100만 원으로 1,000원 한 장도 허튼 곳에 쓴 적이 없었는데 억울하기도 했어. 그리고 그런 며느리를 달래고 있는 아들도 모자란 놈 같았어.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도 모르고 그저 부인 말이라면 껌뻑 죽어서 오냐 오냐 하는 것이 등신이 아니고 뭐겠어. 지가 뭐가 부족해서 저러고 사는지 참 한심했어. 여기서 목소리 높여봤자 집안 불난받게 만들지 않을 것을 알기에 안씨는 오늘도 참았어. 그러다 아이가 태어났고 육아도 안씨의 몫이 됐어. 갓난아기를 밤낮 없이 돌봐야 하기 때문에 하던 일도 그만둬야만 했어. 어머니, 새벽에 아기가 울어서 잠을 못 잤어요. 어머니가 아기 좀 봐주세요. 그러곤 생안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며느리. 새벽에 아이에게 분유를 주는 일도 대부분 안씨가 했기 때문에 잠을 못 잤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어. 이쯤 되니 며느리가 자신을 호구로 생각하나 싶기도 했어. 안씨는 몸이 10개라도 부족해졌어. 내가 노후에 이게 무슨 생고생인가 싶다. 친구들은 꽃놀이 가고 여행 가고 즐기며 살고 있는데 안씨는 시간도 없고 몸도 지쳐 그런 삶은 꿈도 못 꿨어. 그런데도 아들과 며느리는 어디 가면 자신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고 으스대며 효자 효부라는 소리를 듣고 산다오. 칠상은 명의는 넘겨주었지만 내 집에서 내가 아들 부부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말이요. 아들에게 생활비 외에는 일절 용돈으로 받는 것도 없고 개인적인 지출은 안씨의 지갑에서 나갔어.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싶었어. 아들 부부가 고마워하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그들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고 있으니 아이러니했어. 그러다가 사건이 터진 것이요. 아이가 점점 자라니 집에 공간이 부족해졌어. 아이 짐도 늘어나고 아이가 차지하는 공간이 많아졌다오. 살고 있는 아파트는 방 3개짜리였는데 그중 방 하나는 너무 작아서
창고 용도로 쓰고 있었어. 안방은 아들 부부가 들어오며 내준 지 오래였고 말이요. 우리 진서도 방에 하나 있어야겠어요. 그래, 애도 커가면 있긴 있어야겠지. 손녀딸의 방을 만들어야겠다는 며느리. 그래서 안씨는 창고를 비워줘야 하나 생각했어. 꽉 들어차 있는 물건들을 어디로 치워야 하나 벌써부터 걱정이 되기도 했어. 침대 하나 넣으면 빠듯한 방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가 아직 어리니 좀 더 클 때까지는 지낼 수 있을 듯 했어. 중학교 나 올라가면 이사를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던 때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가 나눈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오. 여보, 어머니 원룸 하나 구해드리는 건 어때요? 뭐 원룸?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이 놀라서 되묻자 며느리가 대답했어. 아니 어머니도 그동안 집안일 힘들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진서 방도 만들어야 하고 내 생각엔 어머니한테 드리는 생활비로 우리가 가사도우미를 며칠에 한 번씩 쓰고 어머니는 데서 인생주의서 인지는 즐기면서 사시는 게 서로 좋지 않을까 해서요. 그러자 아들이 머뭇거리며 말했어. 그래도 이 집이 엄마 건데 나가시라고 어떻게 그래? 이게 왜 어머니 거예요? 당신 거지.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엄마를 쫓아내? 말을 왜 그렇게 무섭게 해요? 쫓아내자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그동안 원하시던 대로 자유롭게 사시라고 우리가 보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보 같은 아들이 솔깃했어. 안 그래도 며느리랑 시어머니 사이에 껴서 사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달아 가던 참이었어. 애도 많이 커서 이제 곧 초등학교 가니까 어머니가 돌봐주실 필요도 없고요. 그래, 그럼 내가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게. 안 그래도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싶다고 한탄하시더라고. 그렇죠. 다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안 씨는 방문 밖에 서서 시트콤을 보고 있는 듯 했어. 헛웃음이 나왔어. 하나밖에 없는 집을 평생 모시겠다 어쩌하며 가져가더니 실컷 부려먹고 단물 다 빠지니까 빈털터리로 쫓아내려는 생각을 하다니 너무 괘씸했어. 꼭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안 씨에게 일어난 것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밤새 고민을 하느라 한숨도 자지 못했다오. 아들 부부를 쫓아내고 싶지만 이미 진면이를 돌려준 상태라 꼼짝없이 안 씨가 내쫓기게 생겼어. 물론 억지로 끌어내지는 않겠지만 이런 말이 나온 이상 같이 살기는 힘들었어. 며느리도 그렇겠지만 안 씨도 더 이상은 아들 부부의 꼴도 보기 싫었어. 너희 여기 좀 앉아봐라. 그날 저녁 안 씨가 아들 부부를 불러 앉혔어. 안 그래도 엄마한테 할 말이 있었는데. 들을 것 없다. 내가 먼저 말아봐. 뭔데 그래? 이 아파트 명예 다시 돌려줘라. 그러자 못 들을 말을 들었다는 듯이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졌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 어차피 나 죽으려면 멀었고 이 집 가져가려거든. 나 죽은 다음에 상속 받아가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집 팔아서 약국 샀는데 우린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하는 거고 너 돈 잘 벌잖냐? 그 돈으로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고 전세부터 시작하던가 해라.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왜 저희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세요? 아이고, 누가 들으면 내가 너 시집살이라도 시킨 줄 알겠다. 또 눈물바람인 며느리를 보고 안 씨가 차갑게 웃었어. 저 눈물에 쏘가 몇 년간 고생한 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오. 따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지.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야. 엄마 얼른 구해주고 다달이 생활비 줄 테니까 원하는 대로 살아. 그게 말이 되니? 이 집은 내 집이었고 넌 이미 약국도 차려주고 집도 사주지 않았었냐? 이미 그 집은 팔고 어머니 모시고 살았잖아요. 뭐? 니네가 언제 날 모시고 살았냐? 내가 너희를 모시고 살았지?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라.
돈 때문에 이러시는 건 너무하시죠. 세상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봐라. 도대체 누가 너무한 건지. 그럼 어린애를 데리고 나가라는 거야? 그 점은 안 씨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었어. 어린아이는 아무 죄가 없지 않소? 그래, 어차피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해도 안 주겠지. 이 집 담보로 집값의 반만큼 대출받아서 줘. 그러면 내가 나가서 알아서 살 테니까. 이게 엄마로서 마지막 배려다. 그러자 며느리가 실신할 듯이 찰부덕 주저앉았어. 아들이 호들갑을 떨며 말했어. 엄마,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일단은 이모 집에 좀 가 있어. 이러다 집사람 쓰러지겠소. 내가 왜 가야 되냐? 그러면 애도 있는데 계속 이렇게 싸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애까지 데리고 나가야 해? 얼이 빠져서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데 아들이 벼랑간 안 씨의 팔을 현관으로 잡아 끌었어. 일단 이모 집에 가 있으면 내가 연락할게. 차분해지면 다시 얘기하자. 안 씨도 더 이상은 이야기가 진전이 될 것 같지 않아. 간단한 짐을 들고 여동생 집으로 갔어. 거의 맨몸으로 쫓겨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어. 혼자 잘 살고 있던 안 씨의 인생에 며느리라는 돌이 하나 던져졌더니 그 돌이 만들어낸 파문이 안 씨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렸어. 그렇지만 며느리만 탓할 것도 못 되었어. 며느리 말만 듣고 엄마를 훌대하고 쫓아낸 아들이 가장 큰 문제였어. 그러면 그 아들 놈을 그렇게 키운 자신이 애초에 잘못한 것 아니겠소? 그래도 이렇게 빈털터리로 쫓겨날 순 없기에 안 씨는 집을 찾거나 돈을 받거나 해야만 했어. 친아들을 상대로 그런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 참을 수 없이 괴로웠어. 그대들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시겠소?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자라고 합니다. 올해 78세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께 제가 겪은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제 인생에 이렇게 큰 상처를 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젊은 시절 저는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식당은 작은 규모였지만 손님들은 늘 북적였고 저희 부부는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남편은 주방에서 요리를 담당했고 저는 홀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바빴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꿈을 키워갔습니다.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들의 작은 손과 발을 보면 눈물을 흘렸고 그 아이가 우리의 미래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식당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들을 바라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아들의 웃음을 보며 모든 걱정을 잊고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날이 갈수록 총명해지고 예쁘게 자랐습니다. 그의 성장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었고 우리는 아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매일 열심히 일하며 아들을 위한 저축을 시작했고 그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는 그가 얼마나 똑똑하고 재능이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학교에서도 항상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선생님들도 그의 재능을 칭찬하곤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들이 자랑스러웠고 그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원하는 책과 학용품을 아끼지 않고 사주었고 항상 그의 교육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치면서도 아들은 항상 반에서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노력과 성실함은 모든 이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밤낮으로 일하며 그의 교육비를 마련했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명문대학에 합격했을 때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아들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우리 가족의 자랑이었고
우리는 아들이 더욱 번창하길 바라며 응원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빠르게 승진했고 그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저희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 뒤에는 점점 우리와의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결심했을 때 우리는 며느리를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저희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녀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는 점점 냉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우리와의 소통을 피하고 아들 역시 점점 우리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며느리는 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파티 때도 그녀는 항상 핑계를 대며 일찍 자리를 떠나곤 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했지만 저는 점점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모임이 점점 두려워졌고 저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저희 부부가 모아둔 돈에 대해 자주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궁금한 줄 알았지만 나중에는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절하면 아들은 며느리 편을 들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우리의 평화로운 삶은 점점 어긋나기 시작했고 저는 불안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는 가족 모임을 늘 기다리곤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 그나마 삶의 위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가족 모임이 저에게 점점 두려운 일이 되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언제나 제 말을 무시하고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손자들도 저를 찾지 않았고 그들의 웃음 속에서 저는 홀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모임 중에 대화를 시도해 보아도 며느리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그녀는 늘 핑계를 대며 저와의 대화를 피했고 아들은 그런 상황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점점 대화에서 소외되었고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주변의 웃음소리는 저에게 더 큰 상처가 되었고 저는 점점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 모임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임이 있을 때마다 병이 난 것처럼 몸이 무거워졌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가족 모임에서조차 외로움을 느끼게 된 저는 점점 그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나에게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갑자기 저에게 금전적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서 잠시 도움을 청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요청이 반복되면서 점점 그녀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성공 뒤에 숨어 저희 부부가 평생 모은 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요청을 거절하면 그녀는 아들에게 가서 저를 설득하도록 했습니다. 며느리의 금전적 요구는 갈수록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생활비나 아이들 학비 같은 이유를 댔지만 나중에는 사치품이나 여행, 경비까지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런 요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아들은 늘 며느리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는 제가 너무 인색하다고 생각하며 우리 가족의 평화를 위해 돈을 좀 내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갈등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요구를 거절할 때마다 아들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저는 매번 불편한 마음으로 집안일을 하며 눈치를 보았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은 우리 가족의 평화를 깨뜨리고 저는 점점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허리 통증과 관절염이 심해져서 병원에 자주 가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건강 상태를 이유로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점점 그녀의 말에 설득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요양원이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들이 저를 요양원에 버리려는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저를 병원에 데려가겠다며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가 걱정해주는 마음에 감동했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집을 나선 후 도착한 곳은 병원이 아니라 요양원이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저를 요양원 입구에 데려다 놓고는 며칠 동안만 지낼 곳이라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 눈을 피하며 서둘러 떠났습니다. 저는 그들을 붙잡고 싶었지만 다리가 떨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요양원 문 앞에 서서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결국 문이 닫히면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 순간의 배신감은 이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이 저를 이렇게 버리다니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의 인생은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시작되면서 저는 더 큰 고통과 외로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낯선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양원은 깔끔하고 잘 관리된 곳이었지만 그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들어서는 요양원의 복도는 차가 없고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저를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한 구석에 서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애썼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은 저를 안내하며 방을 소개했습니다. 방은 깨끗하고 필요한 물건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저는 그곳이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낯선 침대와 낯선 냄새 그리고 낯선 얼굴들 속에서 저는 더욱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잘 갖추어져 있어도 그곳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매일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낯선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저는 점점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시작된 후 저는 매일같이 고립감과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의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고 저는 점점 혼자가 되어 갔습니다. 요양원에서는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하고 다시 식사를 하는 그런 반복된 일상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려고 했지만 그들은 저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도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았고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요양원의 규칙적인 생활은 저를 더욱 지치게 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완전히 사라졌고 저는 이곳에서 영원히 잊혀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요양원의 차가운 벽들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자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저는 그저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일상은 매일 똑같았습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하고 다시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정해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반복된 생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일상이 안정감을 주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루함과 허무함만 남았습니다. 결국 시간 때우기일 뿐 정말 무언가를 배우거나 발전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식사 시간에는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다른 요양원 입소자들과 함께 식사하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마다의 생각에 잠겨 있거나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데 급급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서 더욱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더욱더 제 가족들이 그리워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 활동도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하루하루가 지루하게 흘러갔습니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 때면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요양원의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창밖에는 아름다운 저원과 꽃들이 있었지만 그 풍경조차 저를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로 누군가 저를 찾아와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매일 창밖을 보며 기다리다 보면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했던 순간들, 아들이 어렸을 때의 모습, 그 모든 추억들이 저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에 매달리며 위로를 받으려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저를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기다림은 끝이 없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가족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부러움과 질투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고 저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창가에 앉아 하루하루를 보내며 희망 없는 기다림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스스로를 잃어갔습니다. 건강도 점점 악화되었고 마음의 상처도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노력도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점점 더 우울해졌고 더 이상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미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저는 마음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에서 미술 치료를 받아보지 못해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요양원에 방문한 미술 치료 선생님은 심드렁해 보였고 그저 시간이 빨리 지나가 퇴근하기만을 바라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미술 치료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정말 치료를 원하기보다는 그저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때우기 위함이었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불편해졌고 아무리 노력해도 즐거움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한 활동에 불과했습니다. 점점 더 깊은 고립감과 외로움에 빠져들었습니다. 스스로를 잃어가는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모두 잊혀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삶이 모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 생활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채 그저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동안 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과의 관계는 늘 어려웠습니다. 각자 자기만의 고통과 외로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했지만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는 일만 많아졌습니다. 식당이나 휴게실에서 다른 입소자들과 마주치면 간단한 인사 정도는 했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그들 역시 저처럼 가족에게서 버려졌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이야기하고 의논해도 달라질 게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숨기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의 마음 속에는 높은 벽이 쳐져 있었습니다. 점점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가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는 결국 저에게 더 큰 고통과 외로움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길어질수록 저는 과거의 추억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 앉아 사진첩을 꺼내 들고는 젊은 시절의 사진들을 바라보며 시간 여행을 떠나곤 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 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 아들이 어렸을 때의 귀여운 모습, 가족이 함께했던 여행 사진들, 그 모든 추억들이 저를 일시적으로 위로해 주었지만 동시에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슬프게 했습니다. 저는 사진 속에 담긴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 시절이 그리웠고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추억에 매달리는 것 외에는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지내면서 저는 매일같이 간호사와 돌봄 직원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늘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려 노력했지만 저는 그들의 진심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일을 할 뿐 제 아픔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일을 우리가 더 힘들게 만들지 않기만을 바랬습니다. 평소에는 웃으며 친절했지만 무언가 필요하다거나 도와달라는 말을 하면 그들은 불편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없는 이용자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겠죠. 간호사는 매일 제 건강 상태를 체크하며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친절함에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방문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그들이 빨리 돌아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다른 입소자들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었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요양원 정원의 벤치에 앉아 있을 때면 자연스럽게 과거를 회상하곤 했습니다. 아름답게 피어난 꽃들과 푸른 잔디를 보며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 아들과 함께 보냈던 소중한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손을 잡고 고원을 거닐던 기억, 아들이 첫걸음을 뗐을 때의 기쁨, 가족여행에서의 즐거웠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들이 저를 잠시나마 위로해 주었지만 동시에 더 큰 슬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과거는 돌아올 수 없고 현재의 저는 그저 외로운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동안 저는 그저 시간을 때우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에 매달려 위안을 얻으려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저를 더 큰 절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운 사람들은 모두 떠나갔고 저는 홀로 남아 그들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저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무의미하게 흘러갔고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면 저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저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계속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 아닌가 생각하실 겁니다. 그만큼이나 요양원에서의 몇 년이란 시간은 그저 똑같은 시간대에 오기에 불과했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을 모아두고 시간을 보내 생을 마감시키는 시설인 거죠. 모든 것을 체념한 저는 더 이상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저는 나름대로 스스로를 지키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남은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단정하게 옷을 입고 머리를 빗으며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제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양원의 일과 속에서도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힘들고 지치는 순간에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강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람과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방 안에서 혼자 있을 때는 가족 사진을 보며 힘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행복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들만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 제 곁에 없더라도 그 기억들 속에서 저는 잠시나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자존심마저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의 생활은 제게 너무도 큰 부담이었고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간호사들이 방문할 때마다 저는 점점 더 무기력해졌고 그들에게 기대지 않으려고 애쓰던 모습도 사라져갔습니다. 한 번은 몸이 너무 아파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었을 때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변해버린 사실이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모든 것에 대해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자존심마저 무너진 채로 저는 그저 요양원의 일과에 맞춰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저를 더 아프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삶에 대한 회의만이 남았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고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저를 점점 더 피폐하게 만들었고 저는 스스로를 잃어갔습니다. 이제는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요양원의 공용 공간에서 다른 입소자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우리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그들 역시 저와 같은 고통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고 우리 모두는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기억조차 저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지금 남은 것은 그저 회의와 절망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모든 것을 체념한 채로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방 안에서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싶어졌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고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 조용히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잠은 쉽게 오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다녔습니다. 과거의 기억들, 현재의 외로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런 생각들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체념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조용히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며 그저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